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아버님 같이 오신 분들도 꽤 보이고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도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그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하고 모처럼 이렇게 발걸음 하셨으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손주은 회장님이 이제 오랜만에 오셔서 3개 학년에 오늘 여기 예비고1, 예비고2, 예비고4 학부모님들이 다 계시는데 각 연도별로 대입의 중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시면서 또 우리나라 최고의 입시 전문가니까 아이들 대학에 잘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준비 사항들 이런 것들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윈터 프로그램 안내가 뒤에 조금 이어질 거니까 그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윈터기가 학습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이 우리 손 회장님이 이제 각 학년별 대입 이슈들을 점검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한 교육자로서 학부모님도 오랜만에 뵈니까 당부드리는 거 몇 가지만 아주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손 회장님이 강연하실 내용이 아주 엑기스다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막 나중에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핵심을 정리해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고3, 예비고2, 예비고1 학부모님들이 여기 다 계신데 혹시 여기에 지금 이 공간에 예비고3 학부모님 계세요? 손들어. 예비고3 학부모님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예비고3은 이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 나가셔서 물어보세요. 애가들이세요? 예, 그러면 앉아 계셔야 됩니다. 예비고3은 좀 이따가 갈라지거든요. 강연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똑같이 진행합니다. 지금 제 강연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우리 예비 고3들은 예비 고3은 올해가 21년이고 내년이 아직 해가 안 바뀌었는데 내년이 2022년이죠. 그런데 항상 대학 입시는 대학에 들어가는 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수능을 본 애들이 내년에 3월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2022년 입시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고3이 되는 우리 예비 고3은 2023년 입시생입니다. 항상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3은 2023년 입시생이고 년 입시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그 밑에는 예비 고2는 2024년 입시에 해당이 되고 예비 고1은 2025년 입시에 해당이 됩니다. 큰 애가 있으면 좀 아실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입시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올해 수능의 이제 시험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요즘 언론에서 좀 보실 겁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하여튼 올해 수능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기조로 이제 올해 실험해 본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교정을 해가지고 입시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비 고3들은 실험용 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이제 수능을 본 애들이 실험용 쥐가 되어서 대학 입시라든가 수능 응시 과정에서 커다란 혼란이 발생을 했죠. 이제 그런 게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다음 해 입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세 개 입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정치 권력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주요 정치 권력자들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핵심 공약을 바꾸거나 좀 주요한 어떤 그런 정치적 어떤 포인트로 삼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논술 전형이 조금 위축된다거나 정시 전형이 확대된다거나 이런 이제 변화는 있는데 3개년도의 입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비 고3의 어떤 그런 강연 내용을 아마 손 회장님도 그렇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예비 고2나 예비 고1에도 큰 차이가 없이 적용이 될 거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료집 한번 보시죠. 자료집을 보시면은 일단 자료집 구성을 보시면 회장님이 좀 이따 이제 자료집은 좀 내용을 이렇게 거론을 하실 것 같은데 5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51페이지까지가 5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 예비 고3의 입시 내용이에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이 내용은 예비 고2, 예비 고1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 설명된 내용이 대부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2와 예비 고1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은 따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55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55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55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가 예비 고2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에서 86페이지 71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보시면 이렇게 압니다. 그냥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가 예비 고1의 2025년 입시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서로 지금 그 자료집이 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나중에 쭉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읽어보시고, 미리 아마 또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학구적이신 것 같아요. 아까 기다리시면서 대부분 다 자료집들 읽어보시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설명에 열심히 다니시고 자료집도 읽으시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는 그걸 확신하고요. 네. 앞으로도 부지런히 좀 이런데 발걸음 하셔가지고, 요즘의 입시는 옛날하고 달라서 부모님이 여러 가지를 잘 알고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주 좀 오시기 바랍니다. 이 현행 입시에서 이런 입시에 대해서 대응 전략, 전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요점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3년이 되었든 24년이 되었든 25년이 되었든 가장 현행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핵심적인 용어 하나는 뭐냐면은 수시, 정시, 저거 학생부가 어떤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내신 이런 거 다 떠나서,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는 수능입니다. 수능은 무조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어떤 전형을 선택하든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가든 수능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대학이 약 240개, 230, 40개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에 고3 졸업생과 4년제 대학의 졸업정원, 전문대 빼고요. 전문대 빼고 4년제 대학의 졸업정원과 고3의 졸업생이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거의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가는 거, 아무 데나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은 대학, 내가 바라는 대학을 가는 거죠. 아무 대학이나 가보자 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부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 정말이야. 그래도 얼마든지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 괜찮은 대학, 이게 문제지요. 그리고 그런 대학을 가는 데는 다른 요소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수능입니다. 수능 점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날 그냥 공부 안 하고 어영부영하다가 대학을 갈 수는 있지만 좋은 대학은 못 간다는 거. 좋은 대학을 가려면 수능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수능이 대비가 대응 전략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게 몇 년 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하고 달라져서, 이유가 뭐냐면은 정시가 확대되었고, 정시라는 건 큰애가 있는 부모님들이 아실 텐데 이건 수능으로만 뽑는 겁니다. 다른 점수 내신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관여를 안 해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학생부 이런 것도 관련 없고 그냥 수능 점수로만 뽑는 겁니다. 이 인원을 확대했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 수능 조건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제가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은 조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학부모님, 예비 고2, 고3 학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현행 입시는 수시와 정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수시 정시에 어떤 그런 트랙으로 학생부 교육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시는 전부 수능 중심 전형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 입시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요, 우리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를 크게 휩쓸었던 조국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조국 씨의 딸이 이제 뭐 그 고려대 들어가는 과정이라든가 한영여고 졸업하고 고대 들어가는 과정이라든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런 데 그 입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그 석연찮은 요소들이 많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지금 그게 일종의 범죄에 해당된다 판결이 났죠. 저는 뭐 정치적인 데는 관심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 현재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국민적 공분 막 그 조국 씨 딸의 문제로 온갖 어떤 그런 입시와 관련된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런 게 진정한 올바른 입시 제도냐,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입시의 흐름이 크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 되었고, 그러면 어떤 게 공정한 거냐? 공정하다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주관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전체로 합의하는 건 깔끔하게 점수 경쟁을 하는 게 제일 공정한 거다. 뭐 상장, 뭐 인턴십, 뭐 어쩌고, 뭐 어디서 뭐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논문 쓰고 뭐 공동 저자로 들어가 이런 거 문제가 있지 않냐? 꽤 깔끔하게 시험 봐가지고 그 성적으로 가는 게 제일 그 공정한 거 아니냐. 이래서 시험 본 성적으로만 가는 게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이죠. 이거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걸 대폭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라는 건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전형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내신 성적이야. 다른 거 학생부에 뭐 수상 실적, 뭐 학교 활동 이런 거 하나도 안 봐. 그냥 내신 성적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죠. 숫자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강화시켰어. 그리고 이제 그 말만은 뭐 추천이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인턴십 논문 뭐 이런 거 관련되는 게 학생부 종합이니까 이거를 굉장히 억압을 해버렸어요. 내려버렸어. 그리고 논술도 문제라든가 채점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논술은 그냥 그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때는 겁이 나가지고 막 그냥 이 정권이 몰리니까 2025년도에 폐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공약을 했는데 폐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그 대교협에 확인 전화했는데 각 대학들의 그 연합체가 대교협인데 대교협에서 아직까지 논술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정부에서 공고사항이긴 한데 대학들은 아직도 버티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위상이 떨어지고 있어. 위상이 현저하게 위축이 되고 있어. 거의 없어질 것 같아. 24년, 25년으로 가면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트랙밖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중심 이 트랙만 남아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가입표 칠 거예요. 그러면 전형 요소로 볼 때 이겁니다. 학생부 교과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애들을 뽑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교과 성적 플러스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만 뽑지 않습니다. 참고로 학교는 내신 성적을 잘 믿지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아이의 학력의 어떤 그런 지표라는 걸 대학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용인외고라든가 상산고라든가 민족사관고라든가 이런 데서 4등급 5등급 하는 애가 시골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보다 훨씬 더 학력이 낮다는 걸 대학은 잘 알아요. 오랫동안 자기들의 입학생 출신 고등학교의 성적 지표 이런 걸 보면서 다 수능 점수와 대학에서 딴 학점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해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별로 내신 점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이니까 여기에 꼭 우리 대학은 2등급 2개 1등급 2개 이렇게 수능 조건을 붙여놔요. 항상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조건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교과와 그 다음에 그 말 많은 비교과 그러니까 이제 뭐 수상 실적이라든가 뭐 학교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이라든가 뭐 학생의 태도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이제 비교과적 요소들. 그 다음에 일부 수능.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의 수능 조건이 붙여져 있습니다. 요거는 수능 중심은 수능 100%입니다. 물론 내신 성적도 아주 일부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전형이 있습니다만 그건 크게 형식적입니다. 거의 반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자, 제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수능 전형, 정시 전형 이 세 개 트랙이 애들이 대학에 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대학에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트랙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학생부 교과는 교과와 수능 조건,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교과와 비교과와 일부 수능 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수능 1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수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보지 않으면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교과를 퍼펙트하게 받고, 다시 말하면 내신이 완벽한 전교 1등이야. 3년 내내 전교 1등만 했어. 내신 평균이 1.0이야. 1.1도 아니고 1.0이야. 이런 성적을 가지고 수능 조건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인서울의 하위권 라인. 인서울에. 그러니까 스카이, 서성, 한의까지는 갈 수 없어요. 중경외시, 동건, 홍숙 라인에서 한두 대학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내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건 대학에서 별로 좋아하는 요소가 아니야. 대학은 수능을 굉장히 절대시. 수능만 좋으면 온갖 군데 대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이 아주 핵심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명심을 해주시고, 지금 그 자료집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만 한번 볼까요? 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8페이지. 58페이지에 보시면요. 자료집 58페이지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24년도 이제 지금 그 입시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 정시의 비중이 여기에, 자, 칠판 보시고요.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이거 써놓은 거. 이 비중이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수능으로만 보는 정시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59페이지에 보자면, 59페이지에 보면 수능으로 뽑는 선발 인원이 전체 대학 인원의 60%가 넘는다.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랙을 거치지 않으면, 수능이라는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명심을 해 주셔야 된다. 뭐 뒤에도 2025년에도 똑같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부터 꺼내면은 학부모님들 중에 한숨 쉬는 분이 계세요. 아니, 애들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 한번 볼 때 그 내신 성적이 대학 가는 성적, 대학에 제출하는 성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목숨 걸고 내신을 따야 되는데 수능 공부는 대체 언제 합니까? 수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라고 이렇게 한숨 쉬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학교 내신 대비하는 게 수능 공부하는 거야. 내신과 수능은 전혀 다른 공부가 아닙니다. 알았죠? 수능 시험이라는 게 아이들이 교과에서 공부한, 학교 시험 보려고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출제하는 거야. 제 말이 전혀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교육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고, 내신과 수능은 한 길이다. 한 트랙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학교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게 교과서 내용을 익히는 거고,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학력을 계속 닦아 나가는 거야. 고3이 되면은요,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보는 게 전부 EBS 교재고 수능 대비 교재야. 그걸 가지고 학교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열심히 고3 때 하면은 학교 시험도 잘 보게 되어 있는 거야. 전부 그 수능과 연결이 된 그 내신 출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은 한 트랙이라는 거,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옛날 입시하고 또 달라진 게, 지금은 우리 그 고 1, 2, 3이 어떻게 현행 입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능에 대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잘 가려면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내신관리, 생기부관리, 출전제 확대 때문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내신관리는
부모님들 이거 아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은 특히 그렇고요. 제가 그 당부드리는 사안인데, 내신과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너무 아이들을 판단하거나 너무 아이들을 억압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학원에도 저 밑에 그 성당 코너에 가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배치표라는 거 있잖아요. 배치표라는 건 아시죠? 몇 등급 표준 점수 몇 점이면 어느 대학에 무슨 과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전국의 모든 대학 나열을 해놓았잖아. 가령 뭐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같으면 내신 1.1등급 뭐 어쩌고 표준 점수 뭐 530점, 528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어느 대학에 무슨 길, 어느 대학 무슨 과는 내신이 평균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가 열심히 시험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뭐 학교 시험 봤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 나온 걸 보면 3등급, 4등급이 수두룩해. 그런데 그 배치표에서 찾아보면 3등급, 4등급은 무슨 수원대학, 경기대학 혹은 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무슨 뭐 충남권 뭐 어쩌고 이렇게 가 있고, 인서울은 꿈도 못 꾸죠. 인서울의 대학은 내신 평균이 전부 2점대지 3점대인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서울 라인이라는 게 그 저 스카이 서성하니 중경외시 동건 홍수까지는 3등급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3등급 받으면 야 너는 인생 끝장났다. 너는 인서울도 안 된다. 그냥 포기해라. 대학 가는 거 포기하고 뭐 장사를 하든가 뭐 그냥 딴 생각 해봐라. 이렇게 예단을 해가지고 애들을 그 대하시는데, 이거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이 생각 잘 정리하세요. 내신은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가는 게 아니야. 대학에서 내신 성적은 항상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대학은 뭘로 애들을 뽑으려고 하느냐? 수능으로 뽑으려고 그래요. 왜? 수능은 정확한 학력의 지표야. 학력을 보여줘. 내신은 저 시골에서 맨날 전교 1등만 하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선생님들이 그냥 성적 몰아줘가지고 맨날 1등만 했는데, 수능을 보면은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대학은 굉장히 받기 싫어해. 그래서 수능 조건을 항상 여기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 대학은 1등급 2개, 2등급 2개. 여기에 못 들면 가차없이 그냥 빼버려요. 이거는 전형 대상도 되지 않아요.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내신이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대학에서는 그 내신을 가지고 애들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가, 성실도 지표로 봐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걸 보여주는 그 어떤 그 특성이 뭐냐면 이런 거야.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라든가 이런 데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데서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할 때, 내신 성적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 등급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대학도 이 9개 등급의 점수 차이를 균등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아주 조금이야. 점수 차이를 조금밖에 안 둔다고. 이런 어떤 대학의 생각은 뭐냐면, 1등급과 2등급이 뭔 차이가 있냐, 2등급과 3등급이 뭐 이렇게 큰 차이 있냐, 한두 문제 실수해가지고 내신 등급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민족사관고라든가 무슨 상상고라든가 뭐 용인외고라든가 이런 데 애들, 무슨 뭐 동산고라든가 이런 데 애들은 3등급 4등급짜리도 맨날 1등급만 수능 1등급만 받고 좋은 애들 수록한데, 얘들 점수를 우리가 왜 깎어? 이런 생각을 대학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점수 차를 조금 벌려놔. 그 대신에 여기는 15점, 20점 이렇게 벌려놔. 무슨 말이냐면, 학교 생활 포기하고 7등급, 8등급 맞은 애들은 제발 우리 대학 오지 마라 이런 거야. 학교 생활을 그냥 불성실하게 하고 포기한 애들은 싫다 이거야. 그런 애들은 받기 싫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신을 성적 지표로 활용을 한다면 이 등급 사이의 점수 간격이 똑같아야죠. 근데 뒤에는 엄청나게 벌려놓고 앞에는 아주 좁혀놨어. 이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애가 평균 내신 성적 받은 게 5등급이다 그러면 4등급을 맞으려고 애를 써야 돼. 4등급을 맞아왔다 그러면 3등급을 맞으려고 애를 써야 돼. 조금씩이라도 올리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상향곡선의 내신 관리를 대학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얘가 머리가 약간 나빠도 1학년 때 평균이 5등급인데 2학년 때 평균이 내신 평균이 4등급이다. 3학년 때 평균이 3등급이다. 그러면 아주 좋아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조금씩 전진을 했다. 이런 아이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이런 데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도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이 몇 등급이니까 어느 대학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신은 잘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로 애들을 바라보고 내신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기부 관리. 아까 제가 학생부 종합은 교과와 비교과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종합전형과 관련된다. 아까요, 제가 그 수시와 정시의 몇 가지 트랙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의 비중은 굉장히 올라가고 종합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학생부 종합이 좋은 대학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형 방식이야. 그러니까 그 인서울대학,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 외시, 동건, 홍숙.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인서울이잖아요. 인서울 대학들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게 인서울 대학, 그래도 어느 대학 다닌다 하면 알아주는, 이제 물론 이제 의대라든가 뭐 일부 이제 이과에 무슨 뭐 카이스트라든가 뭐 포스텍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외입니다만, 하여튼간에 이제 이 대학들이 중심이잖아요. 여기 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대학들은요, 내신이 주로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를 아주 싫어해. 학생부 교과를 아주 싫어하고 수상 실적이라든가 무슨 논문 실적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런 창의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학생부 전체를 검토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주 좋아해. 물론 이것 때문에 그 조국 씨의 딸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서 정부에서 계속 억압을 놓고 줄이라고 해가지고 줄이는 척은 해요. 줄이는 척은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상위권 대학들은 이 전형을 아주 좋아해. 이게 이제 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퀄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서양에서 대학생을 뽑는 방식이죠. 모든 서양의 대학들은, 특히 미국 대학들은 전부 이렇게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애들을 뽑는데, 아마 우리나라 그 좋은 대학의 교수들이 전부 미국에서 뭐 영국에서 이런 데서 공부하고 와서 그런지는 나는 모르겠어. 근데 입학사정관 전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울대는 한 7, 80% 가까이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고대도 50%가 넘고, 좋은 대학들은 전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해.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처장이 한 얘기야.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점과 사회 진출 상황과 사회에서 얻은 직업과 대학 적응 과정 이런 것들 우리가 면밀하게 다 추적해 본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단순한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인성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학생부에서 다 보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선발한 학생들이 가장 결과가 좋았고 대학에 적응도 잘하고 나중에 사회에 적응도 잘하고 이런 게 판명이 되었다. 우리는 이 전형 방식에 대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무리 억압을 넣어도 이거를 줄이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교과의 경우 이거를 자료집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텐데 제가 자료집까지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대학으로는 43% 정도 돼.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애들이 이 구멍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 대학들은요, 학생부 교과가 10몇 프로밖에 안 돼. 10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내신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으로 따지면 23% 정도 돼. 그런데 이 대학들만 따지면은 이 대학들은 35%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나중에 수시 때 원서를 안 쓸 수가 없어. 나는 열심히 그냥 학생부 교과 내신 관리만 하고 열심히 수능 공부만 할 거다 해가지고 종합전형을 안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상당수의 좋은 대학들이 종합전형에서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합전형을 위해서 생기부를 어느 정도 생활기록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해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여기에 뭐 학습 태도, 수상 실적, 학교 활동, 서클 활동, 뭐 인성, 품성 뭐 이런 거 다 기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이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이거는 또 전문가가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예비 고1에 입학을 하시면은 우리 아까 여기 사회 봤던 우리 그 고석훈 실장 같은 분이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전부 학부모님들 1대1로 만나가지고 무엇을 앞으로 진로를 뭘 희망하고 있으면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담임한테 뭘 써달라고 그러고 뭐 관리를 신경 쓰고 어떤 상을 받도록 노력하고 이런 거 다 코멘트 해줍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따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생기부 관리는. 하여튼 생기부 관리를 위해서도 선생님한테 이쁘게 보여야 생기부를 잘 써줄 거 아니야. 맨날 지각결 써가고 불성실하면 잘 안 써주겠지.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기부 관리. 또 하나는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추천제 확대. 이게요,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고대라든가 서울대 이런 일부 대학들만 우리 대학은 그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뭐 지역균형 인재 2명 추천, 고대 같은 경우는 5명 학교장 추천 5명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 많은 대학들이 이거를 시행해요.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무슨 어느 고등학교는 인원 몇 명 이내, 어느 고등학교는 학교장 추천 몇 명, 어느 고등학교는 뭐 그 고등학교 졸업 정원의 3% 이내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온갖 조건을 달아놔. 이 추천 제도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 고3 때 원서를 쓰려면 선생님이 원서를 써줘야 돼.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돼. 수시 원서를 쓰려면. 안 그러면 정시야 상관없지만 수시는 원서를 쓰려면 추천을 받아야지. 그 인원 안에 못 들어가면 원서를 안 써준다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하고 관계도 원만해야 되고 학교하고 관계도 원만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제가 자꾸 들어간다 보니까 학교하고 관계, 담임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16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에 좀 이따 뭐 회장님이 거론을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1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제목에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수시 모집 선발에서 추천 전형의 확대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 부분, 17페이지 중간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추천 인원이 확대되었다. 그 밑에 주요 15개 대학, 제가 지금 칠판에 쓴 스카이, 서성하니, 중고내시, 동고농수 이 15개 대학입니다. 15개 대학의 경우 추천 전형 선발 인원은 2022학년도보다 51명이 축소되었으나 총 선발 인원은 약 6,000명으로 2022학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주요 대학은 추천 전형을 주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인데 그 다음 밑줄 하나 치죠. 2023학년도 추천 전형의 특징은 2022학년도보다 추천 인원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무슨 대 이런 데는 추천 인원을 확대했고 경희대는 최대 6명에서 고교 재학 인원의 5%로 변경해 대부분 고교에서 추천 가능 인원이 확대된다. 이제 이렇게 추천 제도가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요. 표 이렇게 별 표시 하나 쳐주세요. 17페이지 아래쪽에 표를 보면은요. 각 대학별로 고등학교에서 몇 명을 추천할 수 있고 어떤 조건으로 추천을 원하는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하려면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원서를 쓸 때 담임이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을 이렇게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조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거를 잘 보시고 미리 담임하고 좀 조율을 한다든가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표 참조를 하시고요. 예, 제가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또 입시가 23, 24, 25로 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올해 그 불수능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아마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험 보는 수능 시험 보는 고3들 재수생들 대상으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설명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설명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다 설명하면서 제가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올해 수능 굉장히 어려울 거다. 올해 수능 굉장히 어려울 거다.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온다. 대비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예견이 다 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리는데 올해 불수능이라고 해서 수능이라는 게요. 한 해 어렵게 출제되면 그 다음에 어떠거나 해가지고 평가원에서 놀래가지고 난이도 조절해서 쉬워지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워지고 이런 어떤 사이클을 타거든요. 내년에 똑같이 어려울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수능은 앞으로 계속 어려워져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를 유념을 시켜줘야 되고 수능이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이해해야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 수능이 어려워지는 건요. 구조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 플러스 선택 구조의 수능. 플러스 EBS 연계율 하락. 올해 처음으로 수능의 주요 과목에서 영어는 뭐 몇 년 전에 벌써 절대평가가 되어버렸고 애들 학습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영어는 등급의 개념이 내가 다른 애들보다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 이런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점수 안에만 들어가면 돼. 90점 이상이 되면 무조건 1등급, 80점 이상이 되면 무조건 2등급.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50%가 90점 이상이 되면 50%가 1등급이야. 그러니까 다른 과목처럼 4%가 1등급, 11%가 2등급 이런 거 없어. 그냥 절대평가야 영어는.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인데 올해 처음으로 공통과 선택, 공통 75점과 25점 선택을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학문이 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입시 구조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올해 처음으로 이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이거는 뭐 6월, 9월 평가원 설명에서 여러 번 학부모님들이 설명을 했던 건데 옛날처럼 모든 수험생들이 공통적인 컨텐츠를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가령 국어라고 합시다. 국어 과목. 그러면 여기에 75점의 공통이 있고 25점의 선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건 알아두세요. 선택의 부분은 이제 그 예비 고1, 2, 3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걱정이실 텐데 선택은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나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건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난이도 보정을 거친 점수를 다 만들어 나중에. 그러니까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표준 변환 점수 이런 걸로 다 바꾼다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과목에 유불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작을 선택을 하든 언어와 매체를 국어에서 선택하든 수학에서 뭐 미적을 선택하든 확통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유불리는 없어요. 그건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가 중요하지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따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야. 이 선택 부분의 점수를 공통 부분의 선택과 연결시켜가지고 점수 보정을 해요. 여기와 관련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득점한 것과 연동을 시켜서 점수를 계산한다고. 그래야만 정확한 점수 산정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와 관련 없이. 그런데 그냥 원리만 이해를 하세요. 이 부분이 너무 쉽게 출제되어 가지고 분포가 엉망이 되어버리면 이쪽도 점수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선택한 부분도 여기와 연결시켜가지고 점수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아주 정확한 정규 분포로 고점자가 적고 아주 그 하점자가 적고 중간이 두터운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나야만 이쪽도 난이도에 따른 보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안 그러면은 여기서 이상한 어떤 그런 무슨 항아리형이 아니라 반대 형태가 된다든가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든가 역피라미드가 된다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공통 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넣어가지고 성적이 정상적으로 분포가 되도록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 공통 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만점자가 많이 나와버리면 이쪽이 엉망이 돼버려요. 점수 계산이 제대로 안 돼버린다고.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국어든 수학이든 이쪽 부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험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공통과 선택구조의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봤는데 이거는 예상이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EBS 연계가 기존의 70%에서 70%에서는 EBS 교재에서 보았던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에서 보았던 문제 지문 이런 것들이 70% 가까이 나왔으니까 애들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아주 정말 반가웠죠. 교재 열심히 보면은 거기서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학원에서 꽤 오래 전입니다만 우리 학원에서 이선재라는 학생이 서울 시립대를 떨어지고 와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1년 재수해가지고 무슨 1등급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수능 만점을 맞은 애가 있습니다. 퍼펙트 만점, 원점수로 만점을 얻었어요. 이때만 해도 EBS 교재를 굉장히 많이 연계를 시킬 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수업 메가 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선재 입학 수기가 나와 있는데 이선재가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EBS 관련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5번 정독을 했습니다. 그냥 딱 앉아가지고 정독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EBS 교재를 그렇게 열심히 파고들면 대부분 그와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되어서 기특하게도요. 이 녀석이 수능 만점을 맞았어. 우리 학원에서. 물론 이제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다 합격했죠. 수능 뭐 1등급이 아니라 퍼펙트 만점을 맞았어요.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대단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EBS 연결성이 옛날에는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교육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죠. 시험 문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 내야지. 아니 그 교과서 검정위원회 어떤 그런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EBS의 지문이라든가 EBS에서 그냥 회사에서 EBS 방송사에서 위촉해가지고 아무 강사나 뭐 이렇게 문제 내도록 해가지고 그 지문을 애들이 죽어라 외우고 그냥 문제 풀고 해가지고 모든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거기에 휘말리고 교육적으로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그동안에 있어왔고 그래서 이걸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 올해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를 간접화시키고 직접 지문이라든가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연계를 떨어뜨리고 간접화시키고 그러면서 애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수능이 어려워지는 추세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기본 학력이 중요하다. 기본 학력이 중요하고 기초 실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플러스 수능이 점차 문제 은행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관리, 기출문제 학습 중요하다. 입시의 대응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좀 어떤 마인드로 아이들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이해할 점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3번까지 썼으니까 4번과 5번 당부드릴 텐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이고 부모님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1, 2, 3번은 뭐 그냥 지엽적인 거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부모님들이 볼 때는 뻔한 얘기인데 제가 중요한 거 2가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2가지를 쓰겠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생활습관 구축. 우리 아이들 앞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라는 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의 습관이 모여서 그 아이의 성적과 학교 생활이 결정되고 그게 대학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합니다. 습관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아이를 부모님들 저 보세요.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교재 가지고 좋은 강의 듣기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훨씬 더 부모님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4번과 5번. 4번이 습관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요즘 설명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목의 책 하나를 보았습니다. 헤빗.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건데 행동심리학자가 웬디 우드라는 심리학자가 쓴 건데 제가 이 책의 부제목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의 그 부제목이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교육을 해온 사람인데 이 책의 부제목을 보는 순간 아이들이 자기 안에 게임하고 싶은 충동, 담배 피고 싶은 충동, 친구들하고 뭔가 나가서 그냥 공원에서 수다 떨고 싶은 충동, 이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을 만드는 법칙이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당장 내가 아마존에서 구입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리고요, 저 책의 내용을 A4 한 5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우리 학원의 전 강사들과 직원들 모아놓고 내가 교육을 시켰어. 아이들 습관을 바로잡으려면 이런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책은요, 교훈이 아니야, 전혀. 아이를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전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과학서적이야. 심리학, 행동심리학자가 온갖 실험과 온갖 통계를 통해서 습관이라는 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인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습관에 따라서 이런 걸 온갖 서베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뭐 그냥 바쁘시니까 읽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습관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야.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는 거야.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멋진 계획을 세우지 말고 조그만 습관을 바꾸라. 습관을 실천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꾸준히 실행하라.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된 거야.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언제 학부모님들에게 그 얘기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하루하루의 습관, 한 주 한 주의 행동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무시하고는 절대 제대로 애들 관리하기 힘들다. 좋은 학원 고민하고 좋은 선생님 고민하는 것보다 이거를 더 고민하셔야 돼. 습관에서 3가지 제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첫째, 명심해 주세요. 핸드폰 사용 시간 제한해야 돼. 무한정 게임하게 하는 거 절대 안 돼. 핸드폰 사용 시간 부모님하고 약속해가지고 저학년일수록 마찬가지고 그냥 오늘은 시험 끝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즐겨.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통제하셔야 돼. 핸드폰 사용 시간.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 일정 시간에 자고 일정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학습 플래너 작성. 오늘 저희들이 선물로, 잠깐만. 오늘 저희들이 이거 리바가스터에서 된다고 예쁜 신년도 플래너 드렸거든요. 이거 꼭 쓰는 습관 들게 해주세요. 날마다. 아셨죠? 우리 재수반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쓰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시간대별로 체크합니다. 1시간, 1시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뭘 했는가, 이걸 다 그날 하루하루 시간대별로 체크해서 전부 사인하고 점검하고 확인해요. 내용을. 이것, 기록하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걸 기록하다 보면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딴짓하면서 이 시간을 낭비했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쓰는 일기 비슷한 거야. 그걸 학습과 관련된 일기죠. 쉽게 얘기하면 학습 일기입니다. 물론 계획도 세우는 겁니다만. 올바른 생활 습관 구축하는 거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4번과 5번을 부모님들이 잘 신경 써야 될 내용이다. 입시 정보 뭐 어쩌고 뭐 학원이 어쩌고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면의 중심 만들기. 내면의 중심이란 말이 좀 추상적인 말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좀 공부에 집중하면 좋겠고, 부모님 잔소리 하지 않아도 뭔가 지 할 일 좀 이렇게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대학도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착착 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에게 염원하는 바가 진짜 많죠.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애들 야단치는 거야. 야 공부 좀 해. 야 졸지 마. 야 뭐 좀 해. 야 학원 갈 시간이야. 야단치는데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해본 어떤 그런 그 경험으로는요.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 애들에게 야단쳐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참 안타깝지만. 애들은 점점 더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부모를 무시해.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 이 말을 가로막는 장치가 생겨 귀에서. 그래서 이 말이 딱 막혀버려. 전혀 안 들어와. 친구가 뭔 얘기를 하면 몇 배로 증폭이 돼. 친구가 하는 말은 그냥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돼.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야단치고 뭐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애가 되질 않아요. 절대 되질 않고 이런 겁니다. 아이를 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싶으면 아이가요 스스로 인생살이가 힘들고 내가 뭔가 좀 이 나이 때 공부를 하거나 뭔가 철이 들지 않으면은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부모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애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어떤 공부보다 어떤 교재보다 어떤 선생님보다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를 만드는 게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셔야 될 사안이고 제일 핵심이야. 참고로요. 우리나라 아주 교육계 중요한 분이기도 하고 그 정신과 의사이신 삼성병원 정신과의 과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은 이제 연로하신 분이지만 이시영 박사라고 옛날 분입니다만 그 정신과 의사이자 그 청소년 어떤 그런 교육에 큰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일생 동안 좋은 책도 많이 보고 좋은 선생님한테 강의도 많이 듣고 좋은 어떤 친구들도 만났지만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나를 바로잡아 준 것,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준 것은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살 때 우리 아버님이 세상 모든 일에 자꾸 이렇게 지기만 하고 들어와 가지고 방바닥에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내쉬는 큰 한숨이었다. 그 아버님의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내가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나는 사실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시영 박사가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애들에게 쾌락을 주지 말고 애들에게 뭔가 견뎌야만 되는 힘든 상황을 주어라. 그게 가난이 되었던 육체적인 시련이 되었던 애들이 뭔가에 도전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내면적으로 뭔가 축적되게 하라. 애들에게 뭐든지 다 충족시켜 줄 테니까 엄마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벌어서 학원 등록하고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외우기만 해. 문제만 풀어. 안 외워.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한다고 모든 게 편하는데 뭐 그냥 뭘 해. 그러니까 힘든 어떤 인생이 힘들다는 걸 깨달아야만 되고 자기 내면에 그런 게 한번 만들어지면은요 진짜 놀라워요. 저는 그런 애들 정말 얘기 많이 봤습니다. 내가 물론 우리 재수생이나 고3들 같은 경우 무섭게 정신교육도 시킵니다만 정신교육 받고 뭔가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막 내 강연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한번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면 정말 말려도 그 공부에 정말 파고드는 어떤 걸로 눈빛이 살벌해요. 정말 애가 달라져요. 그러면 수학 8등급, 9등급인 애들이 1년 만에 전부 1, 2등급으로 올라가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부탁드릴게요. 먼저 아이를 야단치면 애가 기가 죽어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질책하는 거 안 돼요. 비교도 안 돼.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어디를 갔는데 뭐 아빠 친구 뭐 다른 뭐 어디를 나와서 뭘 다니 이런 얘기 제발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대로 해야 돼. 항상 힘을 실어줘야 돼. 잘하고 있어. 부모님과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멋진 얘기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가장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는 얘기는 뭐든지 애한테 살이 되고 피가 돼. 무슨 얘기든 좋아. 정서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걔한테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멋진 얘기 하시려고 하지 말고 친구처럼 솔직하게 여러 가지 얘기해. 오늘 시장에서 내가 뭘 봤는데 뭐 아빠가 어렸을 때 이런 마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빠가 아빠 엄마는 옛날에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걸 하고 싶었지만 못했는데 이런 걸 못 가져서 정말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런 얘기 그냥 허심탄회하게 하라고. 애가 철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물론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자꾸 그냥 친근감을 가지고 자꾸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애가 조금 세상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느끼는 어떤 순간이 오고 그때가 되면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해. 지가 알아서. 그냥 그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 더 그걸 위해서 한계에 대한 도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한계에 대한 도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계에 대한 도전. 제가 딸만 둘이 있는데요. 우리 옛날에는 제가 키울 때는 지금이 이제 나이가 꽤 먹었는데 옛날에 키울 때 제가 우리 애들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제가 우리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저기 서울에 한강 옆에 사는데 한강변 산책을 자주 합니다. 얘가 힘들 때 우리 큰 놈이 연대의대를 다녔는데 의사라는 게 참 이렇게 힘들고 드라이한 어떤 그런 거고 막 그냥 의미 없는 정보들을 맨날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힘들어요. 그렇게 맨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의사 얘기 싫다고 뭔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다른 걸 해보겠다고 자꾸 그러고 그럴 때 이제 얘가 내면적 갈등이 심할 때요 나오고 한강변 같이 걷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모님과 함께 어떤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애가 진짜 갈등과 고민이 심할 때 같이 걷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 60리를 걸었더라고. 60리를 걸었어. 거의 한 25km 이 정도를 걸었더라고. 걷고 나서 보니까 한 6시간, 7시간을 걸었어. 집에 와보니까 한 7시간 걸었더라고. 저는 이런 경험이 애들에게는 어떤 공부보다 큰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아버님들이 특히 이런 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요즘 애들이 힘든 경험을 못하고 한계 상황에 도전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약해지고 물러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런 걸 육체적으로라도 자꾸 해주는 게 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윈터스쿨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라 참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이 책상에서 애들이 아침 8시, 9시에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13시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애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도전이야. 하루 종일 이 13시간 앉아 있는다는 게. 근데 그걸 거치고 나면 윈터 끝내고 나면 애들이 막 울먹울먹해요. 나 해냈어 그러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일주일은 진짜 힘들어하는데 지나가면서 애들이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성취해내고 나면은 놀라운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정신적인 것이 되었든 육체적인 것이 되었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좀 내면의 중심 만드는 거, 철들게 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 학습 정보보다도 이런 데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혹시 우리에게 윈터 스쿨을 아이들에게 입학하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어떤 교육 철학과 어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이끌어 가겠다는 거,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아이들의 미래가 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거, 그런 약속 드리면서 제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